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요새 코로나가 해제돼서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또 이해도도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간혹 설명을 해도 생각이 집에 갔다 온 친구들, 여자친구한테 갔다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 몰입도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공부했던 부분들도 있고 진도를 새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잘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재료 일반은 그리고 특히나 철강 재료 이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 또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여러 가지 학습의 중요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 기계 분야 관련된 각종 시험에서도 재료 분야는 거의 모든 산업인력공단 주관하는 시험에서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철강 재료에 관련돼서는 항상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아니지만 실제로 공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지금 다룰 순철 그리고 탄소강 그리고 주철 이런 철들의 성질과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룰 순 없지만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 설명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교과서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랄까요. 선생님의 설명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도 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나으니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설명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로는 94쪽입니다. 순철과 탄소강. 앞에 이제 철강 재료와 재선, 재강. 재선은 이제 선철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재강은 강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재선과 재강은 이미 다뤘다고 보고요. 순철과 탄소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괴 형태로 만든 기계 구조용 탄소강입니다. 얘는 우리 재료를 철강 재료를 만들었는데 걔를 어떤 제품으로 만들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철 회사에서 이런 강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좀 두꺼운 강봉 형태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철이 무엇인지 봅시다. 순철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99.9% 이상의 철이나 시판용 순철에는 약간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 보통 순도가 99.5에서 99.8%이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즉 완벽하게 순수한 철은 철만 100%인 철은 일단 공기 중이나 지구상에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100% 순수한 철이라도 공기 중에 내놓는 순간 산화가 일어나고 시중에서도 100% 순철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얘는 그냥 완벽하게 철만 존재한다 라고 하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잠깐만요. 펜이 어디 갔냐? 펜 찾았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불순물 철을 포함하는 불순물이 0.0 0 하나 지워야 되는데 다시요. 0.025% 그러니까 100에서 이걸 빼면 얼마입니까? 99.975% 이상이면 얘를 그냥 순철로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보통 순도가 99.5%에서 99.8%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그 뒤에서 보게 되는 철 탄소광 상태도에서 나누는 기준에서는요, 0.025%로 우리가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0.025% 보다 불순물이 적으면 이건 순철로 보거든요. 보통 이제 순도가 99.5%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철만 있는 게 아니고, 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불순물들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99.9% 내외, 99.8% 내외, 예, 그 정도를 순철로 봅니다. 순철은 과학적 실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순도를 높인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죠. 순철의 성질은 그 종류에 따라,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3번 읽은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종류에 따라서 순철이 나누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순철이라고 다 같은 순철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하는 기업체에 따라서 그 상품명이 나뉘겠죠. 공업용 철에 이제 카보닐 철이라는 철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철, 전해를 통해서 만든 철인가 보죠. 그 다음에 암코철, 이렇게 종류가 나뉩니다. 이 외에도 뭐 또 순철을 제조한 회사가 있다면 이 상품명을 붙여서 팔 수가 있겠죠. 자, 카보닐 철은 카보닐기라는 그 화학식을 적용한 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보닐 철은 240도에서 철과 일산화탄소를 분해해서 제조한다. 순철을 만들 때 카보닐 철에서 이렇게 제조한 걸 카보닐 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전해철은 유산철, 그러니까 산기가 있는 철하고 염기가 있는 철을 전기 분해해서 제조한 것이다. 뭐 화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전해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전해철이고, 카보닐 철은 카보닐기가 있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카보닐 철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코철. 암코철은 무슨 암놈 코 뭐 이런 뜻처럼 뭐 해석이 될 것도 같은데, 얘는 우리말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말은 아니고 그 미국의 철강 회사에서 순철을 만들어서 제공할 때 붙인 상표명이에요. 해태에서 만든 또는 뭐 농심에서 만든 새우깡 뭐 이런 식으로 상표명이 암코철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 아메리칸 롤링 밀 컴퍼니에서 염기성 평로로 제조해서 상품화한 것, 이게 암코철이에요. 자, 순철은 그냥 우리가 학생 수준에서 일단 접하기를 카보닐철, 전해철, 암코철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려서 사용한다. 순철 이렇게 갖다가 사다가 쓰는 게 아니고 카보닐철, 암코철 이런 것들을 사다 쓴다. 그러면 걔네들 순철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철은 자기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자기 재료, 그러니까 자성을 띠는 철을 필요로 할 때 순철을 사다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합금강을 만들 때 그 원료로 순철을 또 집어넣기도 해요. 자, 순철은 그림 3-4와 같이 다수의 결정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다결정 조직이다. 결정이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거든요. 뭐 뒤에 다루겠지만 조직이 이제 성장을 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조직들이 갖고 있는데, 얘네 이제 구조는 같겠지만 얘네가 한 집안이에요. 사람이라는 물체는 아니고 사람의 화학 성분은 뭐 다 같겠죠? 같은데 집집마다 또는 이제 독립개체로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정들을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철의 기계적 성질은 일반 금속 재료와 마찬가지로 결정립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순철의 기계적 성질은 일반 재료와 마찬가지로 결정립의 크기. 어떤 순철은 결정립이 크고요. 이제 얘는 좀 크죠. 어떤 결정은 결정립이 작아요. 근데 같은 순철이라도 결정립이 작은 애들만 모여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주로 큰 애들이 모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큼직한 애들이 모인 순철과 짜잘한 애들이 모여 있는 순철은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철의 상태명 볼게요. 압력이 1기압인 대기압. 대기압을 1기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니까. 거기서 이제 순철은 물처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체가 액체나 기체 상태로 변화한다. 자, 99쪽 좀 잠깐 보실게요. 99쪽에 있는 철 탄속의 평형 상태도만 가져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순철 부분을 보는 거죠. 이 철 탄속의 평형 상태도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불러다가 보고 할 거라서 그림판으로 지금 아예 따다 놨고요. 자, 여기를 보면 철과 탄소 간의 관계만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제일 대표적인 불순물이 탄소고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게 성질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이것만 일단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철은 순수한 철, 그러니까 여기 불순물의 함유량이 0에 가까운 기준은 뭐라고 했죠? 0.05%, 탄소 기준으로 0.02% 이하, 다른 불순물 포함해도 99.5% 이상의 철 함유량을 가진 걸 순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조직을 보시면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변태 중에 동일 원소, 똑같은 철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온도나 뭐 다른 그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변태를 갖는 걸 모양의 상태의 변화를 갖는 걸 동소 변태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 아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철은 동소 변태를 하는 원소예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상태가 변하는데요. 순철이 상태가 변하는데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상태가 변합니다.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또 일정 온도가 지나가게 되면 델타철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철이지만 상태, 조직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소 변태를 하는 철들을 구분해 부르기 위해서 알파, 감마, 델타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거죠. 계속 교과서 볼게요. 이와 같이 금속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하면 월라려? 방금 설명한 건 동소 변태였는데 아까 자 여기서 1539도 순철의 경우 1539도가 넘어가면 여기는 리퀴드 상태로 변하거든요. 지금 여기 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L은 리퀴드, 영어 리퀴드, 액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철 용융액이 나타내는 범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란 선 위쪽 범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철이 녹아있는 상태, 완벽한 철 액체, 용융액, 이 나타내는 상태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철도 물처럼 변해요.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한다고요? 무슨 온도라고 한다고요? 교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용융점이라고 한대요. 용융점. 그리고 우리말로 녹능점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물처럼 녹는 걸 융해라고 한다고 하죠.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동소변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는 상온, 보통의 상온은 이제 0도에서 30도 범주 또는 이제 15도에서 25도 범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라는 온도대를 상온이라고 하는데요. 상온에서 고유한 결정 구조를 갖는데 몇 가지 원소는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결정 구조를 갖고요. 이렇게 각각의 결정 구조를 동소체,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만들어진 물체, 그래서 각각의 다른 물체로 보는 거죠. 원소는 같지만 그렇게 부르고 이러한 동소체의 변화를 동소변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반 철에서 알파철이 주로 나타나는 변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감마철이 나타나는 것, 올라가면서 델타철이 나타나는 것, 이게 각각의 다른 철로 바뀌니까 변태를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다 철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동소변태인 거죠. 철은 동소변태를 하는 원소이고 그림 3-5에서와 같이 그림 3-5가 어딨나? 3-5에 보시면 알파철은 요런 조직, 채심 방형을 갖고
감마철은 이런 조직, 면심 입방형을 갖고, 델타철은 다시 채심 입방형을 갖네요. 이렇게 이제, 물체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철로 되어 있지만, 조직과 단위격자가 달라지면서 성질이 달라지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상온에서 910도 이내에 존재하는 알파철은 원자별은 채심 입방 격자이고, 자, 여기서 설명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여기 상온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알파철이다. 그 다음 910도에서 1400도 이내에 존재하는 감마철은 면심 입방 격자이고, 그리고 1400도에서 1539도에 존재하는 델타철은 채심 입방이고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변태를 각각 A3 변태, A4 변태로 명명한 거죠. 다시 보시면 변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210도에서의 변태를 A0 변태, 723도에서의 변태를 A1 변태, 그 다음에 이제 순철 기준으로 910도에서의 변태를 A3 변태,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마철에서 델타철로 변하는 A4 변태, 이렇게 이름 붙인 변태들이 일어난답니다. 순철의 변태는 다음 표와 같다. 얘기한 게 계속 반복되죠. 근데 자기 변태, 어머자기 하면서 바뀌는 변태가 아니고 자성이 변한다 해서 자기 변태라고 했었죠. 강자성체 금속을 가열하면 어느 일정 온도 이상에서 금속의 결정 구조는 막 변하지 않으나, 이게 특징이에요. 결정 구조는 변하지 않아. 지금 알파철하고 감마철 이렇게 결정 구조가 변하잖아요. 근데 자기 변태는 결정 구조도 안 변해. 그런데 자성이 변해. 상자성체는 자성을 상당히 싫어하는 자성체. 자성을 상당히 싫어하는 물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자성에 반대되는 서로 이제 상극인 그런 이제 자성체를 상자성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생각하기는 상당히 싫어하는 자성체라고 합시다. 자성을 상당히 싫어하는 물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으로 자기적 성질이 달라지는 변태를 자기 변태라고 하고요. 순철은 768도 부근에 A2 변태가 있는데, 이때 결정 구조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으나 전자의 스핀 작용에 의해서 강자성체 알파철이 상자성체 알파철로, 같은 알파철인데 상자성체로 바뀌는 이런 변화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를 퀴리 온도, 퀴리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밑줄을 안 쳤는데요. 이 부분은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자, 요거 밑줄을, 더군다나 색깔을 분홍색으로 밑줄을 치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순철의 물리적 성질을 볼게요. 순철의 물리적 성질은 각 변태점에서 불음속적으로 변한다. 이게 성질이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태점이 지나면 갑자기 변한다는 거죠. 가열했을 때 순철의 길이와 자성은 그림 3-6과 같이 나타난다. 3-6을 볼게요.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요 점으로 변태가 A3 변태가 일어날 때 길이와 부피가 확 줄어버리네요. 길이와 부피가 확 줄어버려요. 그게 예측이 가능하죠.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있던 애들이, 좀 넉넉하게 들어있던 애들이 빽빽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변할 때 부피가 좀 줄겠죠. 조직이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분명히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팽창은 되지만 A3 변태를 하면서 눈에 띄게 확 줄어듭니다.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이런 변태를 한번 갖게 됩니다. 자성은 768도에서 갑자기 자성을 잃기 시작해서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자성을 더 잃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선일은 뭐였어요? 이 파란 선은 뭐라고? 길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선이는 요거죠. 주황색 선, 얘기는 자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동소체의 원자 밀도와 격자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자 밀도는 단위 격자에 원자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것도 이제 기능사 시험에 간혹 나오는 건데,
감마철이 더 빽빽하게 들어간다. 4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피가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격자상수는 우리가 이제 요 수준에선 다루지는 않는데, 뭐 혹시 이 영상을 참고 삼아 보시는, 뭐랄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뭐 대학생 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격자상수가 뭔지, 격자상수는요, 격자가 이제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을 때, 얘 부피를 구하고 싶잖아요. 부피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높이의 길이 또는 가로의 길이, 그리고 얘가 가로구나. 가로의 길이, 깊이의 길이, 높이의 길이, 이것들을 알면 이 부피를 알 수 있잖아요. 격자 하나의 부피를 알 수 있잖아요. 이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 뭘로 나타냅니까? 길이는 뭘로 나타내요? 미터로 나타내죠. 미터로. 근데 이 격자는 너무너무 작은 그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터로 나타내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그 한 변의 길이를 측정하는 어떤 단위를 이렇게 표시해서 얘를 격자의 단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A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붙여가지고 얘를 한 변의 길이를 재는 단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 격자상수 이렇게 부르면 얘 단위 길이가 5개짜리인, 지금 얘가 요걸 하나로 5개, 저희 하나를 했으니까 5배짜리인 요 정도 크기의 격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격자상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것이 있다.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는 알면 되고, 우리 일반인들은 길이를 재는, 격자의 길이를 재는 단위를 새로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 자력은 A3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그 후에는 온도 상승에도 변화가 없으며 A4에서 증가하나 A2, A3 곡선을 연장하면 A4 이하의 곡선과 일치한다. 만일 A3에서 변태가 없다면 A3, A4 사이에서는 점선과 같이 변한다. 뭐 이게 지금 요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쭉쭉쭉 읽어보시고 패스. 한편 순철의 순도를 높이면, 불순물을 적게 하면 항자력은 작아지고, 항자력은 뭐예요? 자력에 저항하는 힘, 요게 작아지고, 도자율은 뚜렷이 높아지며, 도자율은 뭐예요? 자성을 통과시키는 힘. 그러니까 자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성에 대한 손실도 적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순철의 물리적 성질은,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죠. 순철 기준으로 물리적 성질을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면 철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철이 뭐 불순물의 종류라든지 온도라든지 또는 제조 과정에 따라서 철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그럼 물리적 성질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기준을 잡는 건 순철을 갖고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순수한 철, 거의 0%, 불순물 0%의 철이 필요하겠죠. 비중은 7.876. 자, 비중이 뭐라 그랬어요? 비중. 같은 부피의 물과 비교한 중량. 같은 부피의 물과 비교한 중량. 우리가 알고 있기를 1리터짜리, 여기 있다. 이게 딱 1리터짜리 병이거든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얘는 무게가 1kg입니다. 지구상에서는 힘으로 표현할 때 1kg 중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만한 부피의 철은 무게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7.8kg, 7.876kg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부피의 물과 비교한 중량, 이걸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철은 7.876이고요. 그 다음에 용융점은 1539도, 수철의 경우 이렇다는 걸 앞에서 봤죠. 용융열, 이건 뭡니까? 1g을 녹일 때 필요한 칼로리, 65kcal입니다. 그 다음에 선 팽창률, 얘는 뭡니까? 1도가 가열됐을 때 선방향으로 얼마큼 팽창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20도 기준에서 1도가 올라갈 때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만큼, 11.7만큼 굉장히 조그만 비율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마하다고 할 수 없어요. 금속이 늘어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1도만 가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열 정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으니까. 높아지면 이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비열.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0.11 칼로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g을 녹일 때 필요한 열량은 65 칼로리 퍼 g이었고,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0.11 칼로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1g을 녹일 때는 몇 도를 올리는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600도 정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정도가 지금 용융열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용융열이 상당히 큰 열이 필요하네 라는 걸 비교해서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 열 전도율 20도 기준에서 1초 동안 1cm의 열을 1도 전달하는데 0.18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기 비저항 이 얘기는 뭐냐면 1cm 길이의 순철이 전기적으로 저항을 얼마만큼 갖느냐, 전기를 얼마만큼 못 통과하게 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마이크로옴,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죠? 저항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은 양이 있다. 자, 순철의 화학적 성질은 고온에서는 산화작용이 심합니다. 결합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습기와 산소가 있으면 상온에서도 부식이 생깁니다. 내식성도 작아요. 강산과 약산에는 침식됐나 알카리에는 침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네요. 그러니까 알카리에는 강하답니다. 자, 기계적 성질,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공업을 할 거니까. 순철은 상온에서 보통 온도에서 전성과 연성이 좋다. 그리고 단접성과 용접성 또한 풍부하지만 단이라고 하면 이제 두들겨서 뭔가를 하는 걸 단이라고 하거든요. 접합을 할 때 이렇게 생긴 철과 이렇게 생긴 철을요, 여기서 막 두들겨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압력을 막 가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붙어요. 순철일수록 이렇게 잘 붙는 게 잘 붙는다는 거예요. 단접성은 두들겨서 붙이는 성질을 단접성이라고 하고요. 용접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여서 붙이는 걸 용접성이라고 해요. 기계적인 강도는 작아요. 그래서 구조용 재료는 쓸 수 없어요. 몸체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쓰입니다. 근데 투자율이 높아서 아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어디 갔어? 순철의 순도를 높이면 항자력은 작아지고 도자율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투자율이 높아가지고 박판으로 만들어서 변압기나 전동기에서 순철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구리 같은 그냥 상온에서 불순물이 좀 있어도 전기가 잘 통하는 재료들 있잖아요. 걔는 이제 자성이 없어서, 자성이 약해서 이제 자성도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순철을 갖다 써야 되는데, 자성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전기만 잘 통할 것 같으면 그냥 재료를 구리 같은 걸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순철의 기계적 성질.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위 한번 볼게요. 이게 HB는요, 하드니스 브리넬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브리넬 경도, 얼마만큼 딱딱한지 이거입니다. 60에서 70. 이게 감이 안 오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브리넬 경도 시험도 시험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시험법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브리넬 경도 시험 한번 다시 교과서 한번 찾아볼게요. 교과서 40쪽입니다. 브리넬 경도 시험은 담금질한 누르개를 매끄럽게 연마된 시험편 표면에다가 외력을 가해서 오목하게 들어간 후에 지름과 깊이를 측정해서 다음 공식으로 경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에이? 공식으로 숫자를 계산했네?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보시면 이게 파이 dt,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 들어간 하중으로 나타나는 P로 되어 있네요. 하중으로 나타나는 단위이니까 대략, 다시 아까 거기로 갈게요. 다시 98쪽으로 왔어요. 대략
60에서 70 하드니스 브리렐이라고 하면 60 메가파스칼 정도? 그 정도의 힘을 버틴다. 70 메가파스칼 정도의 힘을 버틴다. 뭐 그 정도로 대략 상상을 하시면 좀 구체화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공식에다 대입해서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도는 다른 금속의 경도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인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리 같은 경우에 그 합금이나 그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브리넬 경도가 10 정도 내외로 나타나니까, 순철의 경도가 구리에 비해서도 대단히 이제 딱딱한 편에 속하는 거죠. 기계적 인장 강도는 인장 강도 시험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얼마만큼 버티는지 파단되는 그 힘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성질이나 합금의 정도에 따라서 대략 200메가파스칼 정도에서 끊어지더라. 인장 시험을 할 때. 연신율은 40에서 50%. 대단히 높은 겁니다. 40에서 50% 인장 강도를 시험할 때 끊어질 때까지 꽤나 많이 전체 길이의 절반 가까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면서 단면은 전체 70-80%가 이제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탄성 한계는 100기가파스칼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탄성 한계는 기가파스칼이고 인장 강도는 메가파스칼이지? 여기는 탄성 한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탄성 계수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이거는 아마 이 기울기의 단위인 것 같은데요. 기가파스칼은 우리 그 법칙에서 시그마는 이 입실론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영계수가 기울기거든요. 이 기울기의 단위가 기가파스칼인데 탄성 한계는 우리 인장 강도 시험에서 요렇게 나타날 때 탄성 값이 나타나는 그 힘의 한계, 그걸 탄성 한계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거 틀리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게 탄성 계수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98기가파스칼에서 137기가파스칼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탄소광을 시작하겠습니다. 탄소광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철강 재료 하면 그냥 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철은 이제 연속 공정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또는 이제 제품의 질에 상관없는 무거운 어떤 몸체 같은 걸 만들 때 주철을 사용하고요.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나머지는 다 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기계적 성질도 우수해요. 몇천 년간 써왔어요. 연구도 많이 됐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죠. 성운과 고온에서는 가공성이 좋아요. 가공도 잘 돼요. 단조, 아변, 인발. 물론 철을 중심으로 이런 가공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철 자체가 이런 가공성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특수한 그 상태의 관계들 이런 상태도는 사실 걔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영광의 그 인장 강도 시험처럼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것, 탄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질들, 철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특수한 성질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탄소의 함유량은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 등의 열 처리를 통해서 탄소의 함유량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다시 탄소의 함유량은 물론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 등의 열 처리로 성질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탄소의 함유량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열 처리를 통해서 성질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한국말인데 해석하기 어렵네요. 자,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99쪽 제가 그림으로 땄던 개거든요. 얘는요, 가로축을 철 탄소의 이원 합금 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축을 보면 이쪽은 철이죠. 이쪽은 철이 많이 함유된 시멘타이트라는 애가 100%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구분하면 돼요. 100%는 아니죠. 6.67%를 선으로 하긴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시멘타이트가 100% 들어있는 시멘타이트가 완벽하게 다 시멘타이트로 배면 6.67%가 되는 모양이에요. 철과 시멘타이트 이원 합금 조성, 이쪽으로는 철, 이쪽으로는 시멘타이트, 이렇게 구성된 상태도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온도로 구성된 상태도입니다. 그 각 조성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태점들을 연결한 그림이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입니다. 그 종류는 이게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철과 시멘타이트계 상태도와 철과 탄소계 상태도가 있어요. 두 종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선은 철과 시멘타이트계를 나타내고 점선은 철과 탄소계를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제 시멘타이트를 좀 관찰해야 되는데, 시멘타이트라는 놈은 탄소가 가운데 있고 철 이렇게 구성된 뭐라고 했지? 이렇게 구성된 원자라고 해야 되나? 조직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시멘타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밑에서 보시는 이 평형 상태도를 보면 실제로는 시멘타이트와 순수한 철과의 관계, 그렇게 나타낸 이원 상태도예요. 실제로는 시멘타이트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조직에서 봤던 탄소만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철이 들어있으니까 철의 함유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야 그 상태도의 변화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탄소고, 실제로 탄소와 철만의 관계도, 이것도 궁금할 거잖아요. 실제로는 시멘타이트와 철의 상태도가 나타나지만 궁금한 건 탄소와 철의 상태 조성에 따른 그 성질의 변화도 궁금하니까 그걸 둘 다 나타낸 거예요. 자, 어느 게 철과 탄소계라고요? 점선. 실선은 철과 시멘타이트. 자, 그래서요, 보시면 탄소광의 경우 탄소가 유리된 흑연으로 변하지 않고 철과의 화합물인 시멘타이트 상태로 존재합니다. 탄소, 흑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시멘타이트로 존재한다. 6.67%의 탄소를 함유한 백색의 침상 화합물 경도입니다. 시멘타이트는. 그리고 매짐성이 있어요. 항문에서는 강자성을 띠고 210도에서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 A0, 요 상태도에서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 제일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A0가 된 거예요. 그 이상에서는 상자성을 띱니다. 뭐가요? 시멘타이트가. 경도는 거의 수정과 비슷하고 크리스탈하고 비슷하대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브리넬 경도는 850, 하드니스 브리넬. 아까 순철의 경도 기억나세요? 60 정도 됐었죠?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죠? 한 10배 이상 차이 나죠? 시멘타이트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제 시멘트하고 비슷한 그 정도의 강도와 딱딱함을 갖는 시멘타이트는 원래 불완전한 금속간 화합물이며, 탄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금속간 화합물이며, 유리된 것, 그것이나 주철 중에 함유된 것은, 시멘타이트가 이제 따로 조직으로 갖고 있는 것은 600도 부근에서 페라이트와 흑연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여, 같은 말이에요. 이제 분리가 된 건, 600도에서 분리가 된 건 900도에서 완전히 분해되면 7.34%의 부피 팽창이 생긴다. 선생님, 페라이트가 뭐예요? 페라이트가 뒤에 나옵니다만, 뒤에부터 보죠, 그러면. 위로 먼저 왔어요. 101쪽. 금속 조직합상 강은 철, 탄소 합금 중 탄소 함유량이 0.025%에서 2%이고, 가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감마 고용체는 오스테나이트, 알파 고용체는 페라이트, 알파 고용체와
시멘타이트를 이제 더해놓은 건 펄라이트,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를 합쳐놓은 건 레데브라이트라고 한다. 요거는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오스테나이트, 지금 감마철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감마철과, 뭐라고 해야 되지? 시멘타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 시멘타이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탄소에다가 철이 이렇게 있는 애가 시멘타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탄소로 존재하지 않고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파철은 그 조직상에서 상태도 조직상에서 철이 알파철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아까 상태도에서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엔 탄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탄소하고 알파철이 합쳐진 형태로 지금 시멘타이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알파철은. 걔가 페라이트. 다시. 그러면 어디 갔어? 이런. 철이 그 특정 온도에 되면 910도 이상이 올라가면 감마철이 되잖아요. 철의 조직이 감마철로 바뀌잖아요. 근데 감마철은 감마철로 존재하지 않고 탄소가 있을 거고, 탄소하고 감마철이 뭐 이런 형태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학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그 어떤 조직의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오스테나이트.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감마철을 오스테나이트, 알파철을 페라이트 이렇게 혼용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게 혼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분명히 이건 다른 명칭이고요. 알파철과 이제 탄소가 서로 이제 결합된 그 고용체는 페라이트, 그 다음에 감마철과 탄소가 고용된 고용체는 오스테나이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하면서 제가 뭐 금속학자는 아니어서 100%다 이렇게 자신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래요. 맞을 거예요, 아마. 설명 다시 올게요. 시멘타이트는요, 600도 부근에서 페라이트하고 흑연으로 분리되기 시작해서 900도가 되면 완전히 분해되면서 부피가 팽창한답니다. 그러니까 시멘타이트로 900도가 넘어가면 시멘타이트 형태로 한다기보다는 페라이트, 흑연, 뭐 감마철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잠깐만요. 요 선이 그 선인가 보다. 요 선이 철 시멘타이트가 나타나고, 아무튼 제가 계속 할게요. 설명은 설명대로 보도록 하죠. 뭐 여기는 뭐 감마철, 그렇다면 이제 감마철, 흑연, 페라이트 형태로 존재하는 시멘타이트,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나 보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말대로 하면. 왜냐면 시멘타이트 조직이 900도 이상이 되면 페라이트하고 흑연으로 분리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온도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페라이트 조직도 아예 철과 흑연 조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선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철은 알파, 감마, 델타 3개의 동소체가 있고, 각각 탄소를 고용해서 알파 고용체, 감마 고용체, 델타 고용체를 만든다. 여기 나와 있네. 설명이 돼 있네요. 이 중에서 알파와 델타 고용체는 채신 입방형, 감마 고용체는 면심 입방형이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알파 고용체를 뭐라고? 페라이트라고 부르고, 감마 고용체를 오스테나이트, 델타 고용체는 별다른 그런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고 델타 고용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자, 이게 지워지나? 이렇게 지우는 게 맞나?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울게요. 그냥. 컨트롤 Z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번 그대로 그려봤죠. 그리고 각각의 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했었죠. 자, 우리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십시다. 철평형 상태도를 잘 보시면, 요게 L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뭐라고요? 요 상태가? 요 상태가? 아이고, 잘 못 그렸다. 요 윗부분. 여기가 전부 액체예요. 철용융액 상태예요. 철용융액 상태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은 EBS 사이언스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 영상에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은 한번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서요. 철이 제조되는 과정을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철용융액. 되게 뜨거워 보이죠? 그죠? 얘가 지금 물처럼 흐르잖아요. 이게 철이에요, 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상태를 물처럼 된 거예요. 탄소의 함유량이 높으면 녹는 점이 낮아지고 탄소의 함유량이 적으면 녹는 점이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함유량은 모르겠지만 철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철용융액 상태입니다. 자, 용융액 상태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했던 부분이 자, 알파 고용체가 있는 요 부분, 감마 고용체가 있는 요 부분, 델타 고용체가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가 있는 6.67% 바깥쪽, 요렇게, 요 영역. 자, 액체를 지우고 다시 쓸게요.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마킹을 할게요, 마킹을. 시원하게. 자, 요 부분이 뭐라고요? 마킹이 안 되네. 뭘로 해야 되지? 박싱을 합시다, 박싱을. 박싱을 할게요. 시원하게. 시원하지 않은데, 이거? 직사각형. 자, 요 부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요 부분에서 삭제하시겠습니까? 직사각형을 할 거고, 얘는 불투명도가 요거고, 테두리, 이렇게 하는 거구나. 테두리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채우기는 불투명도 없게. 불투명도 3% 하고, 테두리는 요걸로. 됐다. 원하는 대로, 그렇지. 됐다. 할게요. 자, 이 부분. 주소가 어디 갔어? 난리 났네. 자, 이 부분. 여기가 불투명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불투명도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테두리. 채우기는 여기로 하고. 아이씨, 계속 지워지네. 이거 지금 편집해야 되겠다. 자, 이 부분이 액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 부분이 감마 고용체. 이 부분이 알파 고용체. 이 부분이 델타 고용체. 잘라내고 다시 할게요. 시작. 자, 여기 이 부분이 리퀴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액체예요. 자, 우리가 관심 갖는 주요한 부분은 이 부분. 얘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 감마. 자, 이 부분, 이 조그만 부분, 여기가 관심 갖는 부분 뭐라고요? 알파. 0% 여기도 전부 알파죠. 그러니까 이쪽 벽면 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 부분, 여기 델타.
구분은 되지만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이 바깥쪽, 요 선 바깥쪽, 요 선 다시 그릴게요. 선을 예쁘게. 요 선 바깥쪽. 여기는 뭐라고?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FE3. 이렇게 된다. 자, 주 영역은 이래요. 이 주 영역에서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전부 액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감마죠. 감마 고용체죠. 이 사이는 뭐예요? 이 사이는. 이 사이 영역. 여기 사이 영역은 보시다시피 감마 고용체와 리퀴드가 섞여 있죠. 요 사이는 뭐예요? 요 사이, 요 부분은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섞여 있죠. 자, 요 사이, 요 영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고용체와 감마 고용체가 섞여 있죠. 자, 이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섞여 있죠. 제가 교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얘는 지금 완전히 그냥 녹아있는 국물이에요, 국물. 국물 상태인데, 좀 키워야 되겠다, 한쪽으로. 완전히 녹아있는 국물 상태인데, 이게 뭐, 이 영역에서 탄소의 함유량이 10% 정도 되는 곳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 10%가 아니라 0.1.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요 파란 선을 지나면 전체가 다 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감마 고용체라는 고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태로 보면 찌개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물이 있고 전부 국물밖에 없었는데 점점 식으면서 건더기가 생기기 시작해. 근데 건더기가 감마라는 건더기가 생겨. 그러면 이쪽에서 식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쪽에서 식으면 전부 국물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건더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시멘타이트라는 건더기가 먼저 생기기 시작해. 그러다가 요 선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국물이 이제 다 건더기로 변했어. 감마 고용체라는 건더기가 이미 많고 이제는 시멘타이트가 같이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요 영역은 지금 뜨끈뜨끈한 상태죠. 그러니까 건더기는 건더기인데 묵과 같은 형태의 건더기다. 뭐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묵과 같은 형태의 건더기다. 그러다가 요 온도 723도 밑으로 계속 식어서 723도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건더기들이 감마 고용체 시멘타이트였던 건더기들이 감마 고용체가 알파 고용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멘타이트는 아까 이제 설명을 읽었던 것처럼 900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흑연과 페라이트가 구분되어 있던 게 시멘타이트로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 오면 건더기의 내용물이 바뀌어. 723도 이하로 내려오면 건더기가 아까 여기 우리가 맛있어하는 김치찌개에 김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건더기의 내용물이 알파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시멘타이트가 점점 공고화되기 시작해. 이렇게 이제 건더기들이 점점 꽉 차가지고 건더기 조직이 된 강정이 요 상태에서 태어난다. 요게 이제 상태도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적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국물밖에 없던 게 건더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감마 건더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온도선 이하에 내려오면 감마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시멘타이트 건더기도 생기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온도 이하로 내려오면 이제는 시멘타이트는 계속 생기는데 다 이제 시멘타이트가 됐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감마
건더기는 알파 건더기와 시멘타이트로 다시 변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723도 이하가 되면 건더기들의 조직이 알파와 시멘타이트 조직만 남게 돼.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 지워질지 모르겠다.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지워지던데. 완전히 지워지면 좋겠다. 깔끔하게. 안 지워져, 이씨. 지워지는 한계. 자, 이쪽에서 지나가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4.3%인 경우, 시멘타이트가 4.3%인 경우를 시키기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는 전부 국물밖에 없었어. 그런데 국물에 건더기가 감마 건더기, 시멘타이트 건더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공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이 한꺼번에 건더기로 바뀌기 시작해. 이 온도에서. 뭐와 뭐로? 감마 건더기와 시멘타이트 건더기로 한꺼번에 바뀌기 시작해. 다 바뀌어야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뀌었어. 723도가 되면 이제는 감마 건더기가 뭘로 바뀐다고? 알파 건더기로 바뀌어. 그리고 시멘타이트 건더기가 나와. 그래서 이 조직은 723도 밑으로 가면 알파 시멘타이트 조직이 되고 시멘타이트의 함량은 4.3%가 된다. 이렇게 동시에 건더기가 양쪽 건더기가 다 같이 나오기 시작한 거. 이걸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 자, 이 온도 723도 이 온도 위로는 건더기가 나와도 묵과 같은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했죠. 그러면 723도 이하의 건더기는 강정과 같은 형태다. 딱딱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감마 고용체 0.77% 시멘타이트가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23도를 만나. 그러면 묵들이 한꺼번에 강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이 바로 알파와 시멘타이트로 강정으로 변하기 시작해. 이렇게 묵이 전부 강정으로 한꺼번에 변하기 시작하는 점, 이걸 뭐라고 부르냐? 공석점이라 불러. 공석점. 동시에 강정이 생긴다고. 동시에 묵건더기가 생기는 건 공정점. 동시에 강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공석점. 이렇게 불러. 여기 이제 포정점이라고 해서 포화된 리퀴드가 완전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공통된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요 선을 포정점이라고 하는데요. 포정점은 포정 반응을 또 이해해야 돼요. 우리 지금 재료 일반이니까 공업 재료에서 포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금속 재료.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고, 또 이거 보는 일반인들이 있을 텐데. 포정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러면. 아이씨, 진짜. 설명을 위해, 상태도를 크게 따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 점이 이제 포정점인데요. 얘는 이제 그 위치를 한번 봅시다. 얘가, 여기는 지금 감마철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 탄소의 함유량 0.18%에서는 감마철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이제 가열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마철에서 감마철과 델타철 이런 고상의 고체 상태의 델타철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생뚱맞게 바로 델타철이라는 다른 조직의 고체가 생기고, 그리고 액체로 변화되는, 델타철과 액체 상태로 변화되는 요런 점이 생깁니다. 자, 다른 그 옆에랑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그 옆에 0.18%보다 적게 되면 얘는
액체 상태 없이 바로 저 델타 철이 조금씩 상태 변화, 동소 병태를 해가지고 델타 철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마철과 델타 철이 같이 나타나요. 자, 0.1%, 18%보다 탄소의 함유량이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마철에서 액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액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조직 없이 그냥 그 액체와 감마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체 상태, 그 감마철과 델타철이 뭐 중간에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점을 지나면서 감마철이 그냥 다 액체와 델타철로 변해요. 이렇게 가열이 되면서 그 하나의 고상이 다른 형태의 고상과 액체로 변하는 이런 반응을 포정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포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점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프를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지금 뭐 설명은 가능하잖아요. 이 명칭이 몰라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요 점을 포정점이라고 하고, 요 점은 동시에 이제 함께 결정이 일어나는 점이라고 해서 공정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자, 탄소계 0.8%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석이 일어나는 그 탄소의 함유량 얘가 0.8%고 제가 이제 0.77%하고 혼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와 철 시멘타이트의 평형 상태도에서의 함유량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 0.8%의 시멘타이트가 들어있으면 그 중에 중량으로서의 탄소는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에서는 0.77%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 자, 시멘타이트 0.8%가 들어가 있는 애는 걔를 공석강이라고 부릅니다. 공석이 같이 일어나서 그것보다 탄소의 함유량, 즉 시멘타이트의 함유량이 적은 것은 아공석강, 모자라다. 우리 어린이를 아이 이렇게 한자어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때 아자가 이제 모자라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공석강, 그 다음에 공석강 기준으로 그것보다 시멘타이트 함유량이 많은 건 과공석강 이렇게 부르고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주철과 탄소강을 나누잖아요. 실제로는 2% 이하 강을 많이 쓰긴 하지만 주철도 이 넓은 범위에 사용하니까 공정이 일어나는 주철을 공정주철, 같은 원리로 그보다 이제 탄소의 함유량이 적으면 아공정주철, 많으면 과공정주철 이렇게 나눕니다. 계속 할게요. 이 부분들은 한 번씩 쭉 쓰면서 보셨으면 되겠고, 지금 설명하면서 어느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설명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감마 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석출되기 시작하는 온도의 표시선, 시멘타이트, A 시멘타이트 변태점이라고 한다. 지금 이제 설명을 안 됐던 ACM선 어디 가니? 선 ES 요선 그래서 이제 요선을 ACM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설명이 빠졌었는데요. 이건 이제 설명이 빠진 게 아니고, 다시 감마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석출을 하기 시작하는 온도의 표시선, 요 선 자체가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시멘타이트가 나온다는 걸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시멘타이트가 나오는 변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ACM 변태로 별도로 이제 부릅니다. 아까 A1 변태, A0 변태, A1 변태, A3 변태, A4 변태 뭐 이런 식의 변태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ACM 변태도 이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체크하고 가고요. 자, 같이 볼게요. 철과 시멘타이트계 평형 상태도에서는 탄소강처럼 탄소가 철과 화합하여 시멘타이트 상태로 존재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서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탄소계 평형 상태도는 주철처럼 탄소가 유리의견으로 존재할 때 적용되며 파선으로 나타낸다. 제가 알기는 이렇진 않은데, 아무튼 뭐 제가 틀렸을 수 있죠. 이와 같이 탄소는 철 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강철, 또 백선에서는 탄소 함유량 6.67%가 함유된 농도의 시멘타이트가 나타난다. 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멘타이트가 이제 조직으로 나타나면 하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하얀색 선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백선철 이렇게 부르거든요. 강철이나 백선철에서 시멘타이트가 이제 눈에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림 3-7 상태도에서 실선과 파선은 곡선 CD와 C', D'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곡선 CD와 C', D'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좀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서 A, B, C, D와 A, B, C', D'는 액상선이며 C, D, A, B, C, D와 A, B, C', D'은 액상선이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2선 이상의 온도에서 철, 탄소계 합금은 모두 용융체, 액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AH, J, E, C, F나 AH, J, E', C', F', H가 어디 있을까? 요렇게. 요건 이제 전부 고상선이겠죠? 고상선이므로 2선 이하의 온도에서는 모두 고체로 존재한다. 자, 따라서 상태도의 각 구역에 대해 기입한 조직 성분과 온도에서 점선은 탄소계 안정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선은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실선은 철과 시멘타이트의 준 안정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철 탄소계 상태도는 그림 3-8과 같이 공정, 포정, 공석, 고용체 등의 기본 상태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공정, 포정, 공석반은 다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 여기 공석점, 공정점, 포정점, 그 다음에 고용체, 여기는 알파 고용체, 이쪽은 알파 고용체, 이쪽은 시멘타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액상, 여기는 델타 고용체, 감마 고용체, 그리고 중간은 여기는 감마와 액상의 합, 여기는 감마와 시멘타이트의 합,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와 알파의 합, 여기는 알파와 시멘타이트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전부 곡물만 있었는데 묵 형태의 건더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감마 건더기가. 이쪽에서는 시멘타이트 건더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2선 이하로 내려가면 건더기가 강정으로 변하는데, 여기는 이제 감마 건더기가 감마 건더기에서 시멘타이트 건더기가 이쪽 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감마 건더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요선 이하에서는 건더기들이 전부 이제 강정으로, 묵 상태의 건더기들이 강정으로 바뀌더라. 이제 감마 건더기가 알파와 시멘타이트 강정으로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는 결국 알파와 시멘타이트의 조합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아까 보셨던 탄소강의 변태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속 조직학상의 강은 철 탄소 합금 중 탄소 함유량이 0.025%에서 2%이고 가단성이 있는 걸 말하고, 감마 고용체는 우스라이트, 알파 고용체는 페라이트, 알파 고용체 플러스 시멘타이트는 펄라이트, 감마 고용체 플러스 시멘타이트를 레데브라이트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됐던 그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이제 공석강에서 나타나는 조직인데, 펄이라는 단어가 조개잖아요, 조개. 근데 조직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이제 그냥 사용할게요. 보시면 까만 선과 하얀 선이 이렇게 나타나서 조개 껍질 모양이 이렇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펄라이트인데, 얘는 알파 고용체의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섞여서 나타난 이런 조직이 펄라이트예요.
흰색이 페라이트, 검정색이 펄라이트로 나타낸 아공석강. 그러면 좀 더 넓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나 보다. 아공석강은 페라이트 부분과 펄라이트 조직으로 나타낸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공석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공석강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섞여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펄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멀리서 보면 펄라이트 부분은 시멘타이트가 이제 섞여 있어서 까맣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제 페라이트만 있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고 이 부분은 펄라이트, 이 부분은 페라이트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아공석강이다. 조직은 공석강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과공석강은 희고 가는 경계가 이제 바탕 조직 전체가 이제 펄라이트, 이제 이 페라이트 하얀 페라이트는 없어졌는데 전체가 페라이트. 이거 600으로 하면 전체가 다 까말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지. 다 펄라이트가 곱하기 600으로 보면 까맣게 보인다고 했는데 다 까말 거 아니야. 그죠? 다 까만 데다가 흰색 시멘타이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네. 1.5% 과공석강 기준으로 이렇게 보였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아공석강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과공석강은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석강은 전부 펄라이트다. 따라서 공석강을 중심으로 탄소량의 증감을 비례하며 페라이트, 펄라이트, 시멘타이트가 변화하기 때문에 시한편 현미경 조직으로 탄소량을 판별할 수 있다. 마저 보고할게요. 표준화된 미세 조직을 관찰하면 순철은 다각형 결정체 집합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탄소를 첨가하면 페라이트의 결정립 사이에 까맣게 부식된 조직이 나타난다. 탄소 함유량이 많아짐에 따라 까만 부분도 함께 증가하며 0.85% C에서는 공석강에서는 전체가 까만 조직으로 보이게 된다. 이를 500배 이상 확대하면 그림 3-10과 같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진 층상 조직의 펄라이트가 관찰된다. 강의 표준 조직과 그 성질 관계를 보면 페라이트는 매우 연하고 알파 고형체니까 연하죠. 연성이 크면 인장 강도가 비교적 작고 상온에서 강자성이고 전기 전도율이 높고 담금질에 의해서 경화되지 않고요. 또 시멘타이트는 경도가 높고 열이며 잘 깨진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거의 없어요. 잡아당기면 그냥 늘어나지 않고 끊어져요. 상온에서 강자성체이며 담금질에도 경화되지 않아요. 담금질에서 경화되는 건 이제 탄소강밖에 없는 거죠.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에 비해서 훨씬 강하고 경도가 높으면 담금질로 더 경화된다. 그러니까 펄라이트 조직이 제일 공업적으로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이러한 조직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삼아 보도록 하시고요. 펄라이트를 설명하다가 그 조직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계속해서 보면서 조직을 다시 보도록 하죠. 강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의 최저 함유량 0.025%란 공석 온도에서 알파철이 고용할 수 있는 최대의 탄소 함유량이며 또 최대 탄소 함유량 2%란 감마철이 고용할 수 있는 최대 탄소 함유량을 의미한다. 그걸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탄소가 강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공석강 0.8%, 아공석강 0.05에서 0.8%, 과공석강 0.8에서 2%로 분류하고요. A1 변태는 강의 특유한 변태인데 공석강은 강의 변태 온도 723도 이상에서는 면심입방형이에요. 면심입방형. 723도 이상에서는 면심입방형, 즉 감마철에 원자 배열을 하고 있으며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최심입방형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A1 변태점 이상에서는 물에 담금질 한 강의 경우 AR1 변태가 완전히 전지되고 설행시킨 강은 AR1 변태가 완료되어 시멘타이트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건 이제 열처리에서 설명할 건데 물에 담금질하면 변태가 AR1 변태가 일어나지 않고 A1 변태점 보죠. A1 변태점. 요 변태점. 요게 요렇게 이제 알파와 시멘타이트로 분리되는 변태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태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그대로 끌고 내려와지는 그게 이제 담금질의 효과죠. 이거는 이제 열처리 분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데요. 평형 상태도에서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예 뺄까요?
여기서는 패스. 따라서 강은 A1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 감마 고용체 상태로 탄소가 고용되어 있고, 점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알파 고용체 상태로 탄소가 유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즉 알파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며 이 상태를 펄라이트 또는 공석이라고 한다. 펄라이트의 형성 과정은 이렇다. 감마 고용체 결정립에서 시멘타이트 핵이 생성되고, 시멘타이트 핵이 얇은 편상으로 성장하고요. 시멘타이트 주위에 알파 고용체가 생겨서 선이 쭉 생기는 거거든요. 알파 고용체 생긴 입자에 시멘타이트가 생긴다. 시멘타이트와 알파 고용체가 입계로부터 오스테나이트 방향으로 성장하여 확산된다. 요게 이제 펄라이트의 형성 과정입니다. 편상은 여기 돼 있네. 박리된 조각. 뭐라고 해야 되지? 요런 얇은 조각들. 펴진 조각. 이걸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성장을 하고, 요렇게 성장하는데 주변에 이제 알파 고용체가 생기고, 이 알파 고용체가 생긴 요 부분에 시멘타이트가 또 생기고, 시멘타이트와 알파 고용체가 입계로부터 오스테나이트 방향으로 입계는 이제 결정 입자의 경계, 거기서부터 오스테나이트 방향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기가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먼저 백구 쪽 탄소광의 열 처리를 먼저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탄소광은 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 성질을 개선합니다. 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열을 하고 식혀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가열하고 식히는 가열의 속도, 그리고 온도를 냉각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요. 하다못해 결정 입자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변화라도 생겨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가열할 때 변태점 이상으로 할지, 가열 속도를 빠르게 할지 천천히 할지, 냉각을 빨리 냉각할지 천천히 할지, 온도의 범위를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이 열처리 요소인데, 이건 결처리 요소다라고 알고 있고, 뒤에 가서 각각의 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부분들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갔다가 올 거기 때문에 일반 열처리만 우선 볼게요. 일반적인 열처리는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담금질은 제가 영상에서 교실에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죠. 영어로 퀀칭이라고 하는데, 강을 강하게 하거나 경도를 높여서 내마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온도, 보통은 이제 A3 변태점 이상, A1 변태점 이상, 이렇게 가열해서 강을 물 또는 기름 속에서 급냉시키는 조작, 이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장간에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단조로 땡땡땡땡 한 다음에 물에 팍 식히는 걸 보신 적 있죠? 그게 담금질입니다. 담금질한 강은 내부에 응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조직이 딱딱해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뜨임 처리로 내부 응력을 감소시켜 안정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담금질과 뜨임은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임 볼게요. 뜨임은 영어로 템퍼링 이러는데요. 템퍼링을 다른 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열을 식히다, 열받은 사람이 성질을 죽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템퍼링. 그러니까 열받아 있는 내부 응력이 많은 담금질을 성질을 죽이는 게 뜨임이에요. 강을 물속에서 급냉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마텐자이트 조직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만들고 싶은 조직이었어요. 이 조직은 딱딱하고 깨지기 쉬우므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살짝 다시 가열해서 원자를 보다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시켜서 열을 줘가지고 약간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격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 질긴 성질,
이런 것들을 좀 늘려줘가지고 잘 깨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뜨임입니다. 강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뜨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뭐야 다른 열 처리랑 좀 비슷한데 이런 설명이 되는데요. 담금질 후에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열 처리를 뜨임으로 보시면 돼요. 뜨임의 방법들은 개선이 또 되게 많이 돼가지고 다른 열 처리랑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담금질 후에 템퍼링을 하는 그 열 처리가 뜨임이에요. 어닐링, 풀림은 강을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로 가열해서 그 온도로 유지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계속 가해가지고 뜨겁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은은한 열을 가해가지고 그 온도를 전체적으로 전열을 통해 그 온도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열법이 있지 않습니까? 풀림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가 천천히 냉각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의 내부 응력이 사라지고요. 강이 연하게 되고 전성과 연성이 개선이 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뜨임하고 풀림 열처리 방법만으로 구분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뜨임과 풀림은 목적으로 구분하시는 게 더 현명해요. 풀림은 그냥 우리가 사용할 그 재료인데 얘를 열을 천천히 줘가지고 전체 조직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싶어. 그럼 풀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담금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부 응력이 많은데 걔를 템퍼링 하고 싶어. 그럼 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풀림은 강을 연하게 해가지고 기계 가공성을 향상시켜요. 부들부들하게. 그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부들부들한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완전 풀림. 응력 제거 풀림은 응력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정도만 해요. 구성화 풀림은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가공을 할 건데 그러니까 완전 풀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다기보다는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멘타이트, 망상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시멘타이트를 좀 동글동글하고 예쁜 정도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이게 구성화 풀림이에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풀림들을 이런 작업들을 해서 갖고 온 제품이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이것들을 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이제 평형 상태도에서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S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금질은 요만큼 온도로 이거 빨간색이네. 이거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요만한 온도로 가열을 해가지고 급냉 시키는 거죠. 급냉 시키는 거. 이게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이 가능한 온도의 범위 어떻다 그랬어요? 탄소강에서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풀림 온도는 이렇게 온도를 올려요. 담금질만큼 올려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올려요. 그리고 천천히 식혀요. 그래서 조직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풀림이에요. 불림은 아직 설명 안 했구나. 자, 불림 볼게요. 불림은 노멀라이징이라고 합니다. 불림 표준화. 얘는 목적이 얘는 조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면 불림은 조직을 균일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직을 균일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계 가공성 이게 아니라 조직을 균일화하는 거. 고온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된 강이나 아변제는 오스테나이트 입자가 크게 성장해서 조직이 거칠고 불균일해서 기계적 성질이 나빠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멘타이트 변태점보다 꽤 높은 온도로 일정 시간 가열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열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가열해서 미세하고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만든 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공기 중에서 선행시키는 열 처리를 불림이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징. 이렇게 하면 표준화가 되나 봐요. 풀림은 온도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멘타이트. 죄송해요. 불림이 시멘타이트 변태점 이상으로. 풀림은 A3 변태점 이상으로. A3 변태점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앞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표 3-7은 이러한 조직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지금 여기까지 봤고요. 오스테나이트. 영국의 오스틴. 이런 사람이 발견한
조직으로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오스테나이트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기계 가공성을 높이는데 꽤 중요한 조직이어서 관심들이 많아요. 감마철에 탄소가 고용된 걸 오스테나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결정 구조는 맨시믹방형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A1 이상으로 가열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실온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식히면 조직이 변해요. 마텐자이트로 변해요. 급냉을 시켜도. 오스테나이트가 이제 좀 변한 조직인데 오스테나이트가 실온에 그대로 남을 수는 없어요. 얘는 자성이 없고요. 전기의 저항도 크고 경도는 100에서 여기 나와있네. 155 하드니스 브리넬 정도이고요. 순철이 60에서 얼마였고 그 다음에 강이 그보다 한 10배 이상 큰 500이었고 오스테나이트는 순철보다는 훨씬 크지만 강보다는 약한 그 정도죠. 스테인리스 강처럼 니켈, 크로미움이 많은 합금강에서는 다각형의 오스테나이트를 관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스테나이트를 실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합금강에서 볼 수가 있대요. 이만큼만 설명했네. 뭐 나중에 설명 나오면 또 보도록 하죠. 시멘타이트,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직이죠. 철과 탄소의 화합물인 철 탄화물이며 탄소의 조성은 6.7% 웨이트 퍼센트예요. 웨이트 퍼센트 탄소이다. 결정립과 결정립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서 미국의 하우가 붙인 이름이다. 시멘트가 이제 딱 붙인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가 봐요. 경도는 당금질한 강보다 높은 굉장히 딱딱하네요. 그죠? 비중은 7.74 일반적인 철과 비슷하고요. 상온에서는 강자성체이지만 A0 변태 이후에는 자성을 잃는다. 시멘타이트가 자성을 잃는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강이 210도가 넘게 되면 자성은 뛰지만 시멘타이트가 자성을 잃기 때문에 자성이 많이 약해질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기 자성을 완전히 잃는 자기 변태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210도가 지나면 자성을 꽤나 잃을 것 같은, 자력이 약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상은 보통 층상이 또는 입상이지만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계에서는 망상과 침상이 나타난다. 층상은 상태가 층층층 지어져 있는 걸 층상이라고 하고요. 입상은 이렇게 서 있는 걸 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상은 그물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망상이라고 하고요. 침상은 침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침상이에요. 침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시멘타이트는 준안정 상태의 탄화물로 꽤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90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분해된다고 앞에 얘기했었죠. 흑연과 뭘로 바뀐다고요? 흑연과 페라이트로 분리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시멘타이트의 흑연화라고 합니다. 펄라이트는 아까 드렸으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진주조개 모양처럼 보여서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공석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서서히 냉각하면 723도에서 분해돼 나오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공석전이 형성되고요. 경도는 240 HV. 이게 이제 브리넬 경도로 환산하는 환산표를 보면 나오는데 아까 여기 그 환산된 거 100에서 200 정도가 브리넬 하드니스랑 어느 정도 환산되는지 이거 보여졌잖아요. 비커스 경도로 측정한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브리넬 경도로도 한 200에서 300 사이에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강자 상태를 띄고요. 부식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친간격 사이에 따라서 보통 펄라이트, 중간 펄라이트, 미세 펄라이트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보세요. 부식을 시켜요. 현미경으로 관찰해요. 이걸 뭐라고 했죠? 좀 잠깐 앞에 갔다 오죠. 자, 앞으로 왔어요. 매크로 시험은 단조와 아변강제의 피션편을 가공 연마해서 적당한 부식으로 부식시켜 표면의 홈, 수지상 조직, 가공에 따른 결정 입자의 흐름, 기포, 편석, 개재물, 미세 균열 등을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부식을 시켜서 파단면을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밑으로 좀 내려와서. 마이크로 시험에서도 시험을 보면 시험편을 제작할 건데 시험편을 연마시키거나 시험편을 부식시켜서 금속 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 부식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한 겁니다.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뭐 이렇게 보인다. 펄라이트 조직 벌써 몇 번째 보네요. 펄라이트 조직이 보인다. 그 오스테이나이트 방향으로 층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시멘타이트하고 또 거기에 뭐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하고 페라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했죠. 페라이트는 철을 뜻하는 라틴어 페럼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철에 가까운 알파 고용체를 페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파 철의 미량의 탄소가 고용된 고용체로서 거의 순철에 가까운 거고요. 강자성을 띠고 경도는 매우 연하다. 탄소 강에 함유된 원소의 영향이 이거 수업 시간에 했지만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텍스트로 봅시다. 탄소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 중에 중요한 것은 탄소, 망가니즘, 규소, 인, 황, 구리 이렇게 되네요. 탄소, 망간, 규소, 인, 황.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구리까지. 요거는 뭐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불순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봅시다. 망가니즈. 얘가 이제 선철 중에 함유되거나 또는 이제 탈산제를 첨가할 때 함유되는데요. 보통 강속에 망가니즈가 0.2%, 0.8% 함유되어 있고요. 일부는 알파출 중에 고용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황과 결합해서 황화망가니즘, 황화망간,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황화망간은 슬래그로 제거되므로 황화망간을 가급적 만들어서 제거를 해내는 게 재선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공구강에서는 담금질 균열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0.2에서 0.4%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망간이 있다고 해서 크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절삭성을 높이거나 이런 장점도 있는데 많으면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규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소인 규소. 규소는 선철 원료 및 탈산제 중에 들어가기가 쉽고요. 알파 고용체 중에 고용돼서 경도, 인장 강도, 탄성 한계는 높이고 충격 값은 감소를 시킵니다. 충격값을 감소시키면 성질이 나빠지니까 아무래도 규소는 뭐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 규소가 있으면 또 주조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소가 뭐 필요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뭐 그런 불순물은 아니에요. 결정 입자를 크고 거칠게 해서 단접성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고요. 강속에서 존재하는 규소는 0.35%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해는 없습니다. 인은 부작용이 있어요. 철과 결합해서 인어철을 만들어가지고 결정 입자를 크고 거칠게 만들어요. 그리고 충격값을 저하시켜요. 규소하고 좀 비슷하네요. 상온 매짐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온도,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인 때문에 매짐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힘인데 깨져.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인화철은 강의 파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0.025% 거의 순수하게 완전하게 제거하는 얘기죠. 거의 인은 대표적인 불순물인데요. 연료나 이런 데서 포함이 되는데 얘는 제거하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아까 황이 망가니즈하고 결합해서 황화망간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슬래그에서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죠. 그죠? 황은 황화철을 만들기도 해요.
황화철은 용융점이 낮아서 고온에 취약하므로 가공할 때 파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고온 매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상온 매짐, 2는 상온 매짐, 일상 온도에서 매짐을 만들어주는데, 황화철은 이제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조를 한다든지 이제 그때 열을 가하잖아요. 그때 매짐이 생기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0.03% 이하. 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거의 순철 수준으로 제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과 황은 제거하는 게 좋죠. 구리도 원하는 뭐라고 해야지? 성질을, 철에 원하는 성질을 또 변화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구리 합금을 만들지 않은 이상 구리를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는데요. 매우 적은 양이 철 중에 고용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광석에서 그냥 원래 남아있던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한 5대 불순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5대 불순물은 뭡니까? 그래서 탄소는 앞에서 실컷 얘기했죠. 그리고 규소, 망간, 인, 황. 이게 5대 불순물이고 구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가스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산소나 질소, 수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가스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가스가 들어가면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죠? 조직 안에 우리 금속 조직 안에 그 밀도가 낮아지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여기 보면 산소는 산화철을 만들고 산화망간이지 규소를 산화물을 함유하게 하고 적열매짐을 만들게 되고 수소는 뭐 헤어크랙의 원인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스가 강에 남아 있으면 강이 취약해져요. 그래서 가스는 빼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금속이 아닌 비금속 개재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비금속 개재물에는 산화제2철, 산화철, 황화망간, 산화망간,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등이 있다. 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불순물과 결합된 그런 이제 비금속 개재물. 결국 이제 제거되지 못하고 남은 애들은 개재물로 남게 되잖아요. 개별 존재하는 물체. 뭐 이럴까요? 개재물. 예,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탄소광의 종류와 용도. 탄소광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제품들을 만들 건데,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거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철은 되게 오랜 역사 동안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광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탄소광은 정말 일부밖에 얘기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그런 성질들 어떤 용도에 쓰인다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탄소광은 탄소의 함유량이 0.025%인데 또 어느 교재에서 갖고 왔는지 0.1%로 했네. 최대 0.17%. 그 인것까지 다양하다. 뭐예요? 우리가 2.0%까지 탄소광으로 보기로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탄소광은 0.1%부터 1.7% 범주에서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다른 절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균질성, 가공성, 성형성, 당금질성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죠? 일반 기계재료용으로도 적합하고 구조용으로도 적합해요. 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적은 것 0.25% 이하는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계부품, 선박, 자동차, 교량, 건축자재 등의 여러 가지 구조용 재료로 쓰입니다.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을 해서 모양을 바꾸는 거죠. 크게, 넓게, 평평하게. 그래서 구조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탄소 함유량이 정관 정도 되는 0.7% 정도 되는 것은 구조용 재료로 사용됩니다. 기계 몸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탄소의 함유량이 많은 것은
탄소를 굳이 이제 많이 남겨놓은 것은 뭔가 특수한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스프링이나 공구강 등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탄소강은 용도에 따라서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기계 구조용 탄소강제, 탄소공구강제, 단강품, 탄소 주강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 역사 동안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탄소강을 만들어 파는 회사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격이 KS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만드는 회사들이 그걸 보고 만들고 사는 회사들도 그 KS 규격을 보고 어떤 탄소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끔 제조한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사는 거죠. 자, 구조용 탄소강. 구조용 탄소강은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몸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0.05%에서 0.6%로 대부분 공업용 철강 재료가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 구조용 탄소강. 대부분 철로 몸체를 만드니까, 그죠? 건축, 교량, 선박, 철도 차량, 기타 구조물 이런 데서 쓰이고 판, 봉, 관, 형광 이런 것들로 형광이 아닌 것 같은데 형관일 텐데 이거 오타일 것 같아요. 형광이 아니라 형관입니다. 보통 구조용광은 평로와 전로 제강에 의한 림드강이 림을 한 강이란 얘기죠. 림드강. 림이 뭐예요? 평로하고 전로 제강을 하게 되면 기포가 림처럼 생긴 형태거든요. 자, 보시면 림드강 어디서 봤지? 잠시만요. 오늘 설명한 부분이 아니고 그 앞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포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기포가 균일하게 그냥 남게끔 해놓은 강을 제조할 때 평로 같은 걸 사용하면 이렇게 기포가 남게 된단 말이죠. 이걸 림드강이라고 하고요. 이 기포를 제거한 강을, 완전 제거한 강을 킬드강,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림이 좀 남아있잖아요. 림이 좀 남아있는 걸 세미킬드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킬드를 하면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잘라버리고 이 부분만 갖다 쓰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림드강은 전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림드강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게 이제 재료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가격이 림드강이 조금 더 싸지 않을까요? 그 성질이 좋고 저렴하면 좋은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꼭 기포를 100% 제거하는 킬드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백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통 구조용강은 림드강을 주로 쓴대요. 대부분 단조나 압연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열 처리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단조하면 응력이 생기잖아요. 내부 응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도 있고 단조를 하게 되면 의도할 수도 있죠. 담금질을 어쨌든 간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어떤 열 처리를 한다고요? 뜨임을 같이 해서 한다고요. 자, 일반 구조용 가변강. 제품을 만들 때 압연을 해서 만드는 제품. 이게 이제 압연강이고요. 걔는 일반 구조용으로 씁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이 영상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포스코 TV에서 만든 포스털 제철 공정 영상인데, 요거 제가 일부 몇 초 보여줬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이거는 설명이 지금 음성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얘가 지금 용된 걸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15초 안 됐으니까 상관없겠죠? 이렇게 잘라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압연 공정을 거쳐요. 이게 압연강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만들어 파는 강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압연을 해가지고 저 형태로 만들어 판다는 거죠.
일반 구조용 아변강은 구조용 강제 중에서 용접성을 중시해서 만든 재료래요. 그러니까 용접을 해서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이 뭡니까? 선박이죠, 선박. 교량, 철제 교량.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죠. 요새는 뭐 철도나 이런 것, 철도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선박은 용접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일반 구조용 아변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판, 현강, 본강 등을 이용합니다. KSD 3503에 규정되어 있고요. 영상이 이게 몇 년 뒤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KS 규정은 계속 5년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들이 ISO 규격을 갖다 쓰면서 번호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 갑니다. 기계구조용 탄소강. 구조용 탄소강인데 기계에 사용하는 구조. 우리 기계, 선반기계 있잖아요. 우리 실습 시간에 사용했던 선반이에요. 이거 지금 중고 제품으로 나온 거 사진을 캡처했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기계가 몸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구조물 아닙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탄소강이 기계구조용 탄소강이에요. 탄소, 규소, 망간을 함유하고 다른 합금 원소를 함유하지 않은 고급 탄소강입니다. 보통 절삭 등의 가공과 열 처리 후에 기계 구조용으로 사용합니다. 절삭 가공하는 기계, 선반, 밀링 이런 거. 그 다음에 열 처리 후에 기계 구조, 단조, 이런 거. 일반 기계 구조용 아변 강제보다 신뢰도가 높다. 그죠? 더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이제 용접성 정도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용접성은 좀 불순물이 좀 있어도 괜찮은데 탄소 함유량을 적게 한 이유는 이제 모양을 잘 뽑기 위해서고 용접성은 다른 불순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런데 이 기계구조용 탄소강은 그것보다는 다른 불순물을 많이 제거한 거고 기계거품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이 강제는 그대로 최종 제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조, 절삭 등 가공 및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기계 구조용으로 쓰인다. 이거 당연하죠. 밀가루 사다가 그대로 그냥 퍼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밀가루는 예시가 적절하지 않나? 뭘로 할까요? 밀가루 반죽을 사왔다가 칩시다. 근데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먹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하다못해 수제비라도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용접 구조용 아변강. 형상과 용도는 일반 구조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용접성을 고려한 열간 아변 강제인 SM 강제, 스틸 메탈이에요. 이거는 조선용 강제와 마찬가지로 고급품의 아변 강제이다. SM제는 세미킬드강이나 킬드강을 열간 아변에 의해 강판, 강대, 현강, 편강 등으로 가공한 것이며 용접부의 취성과 저온 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 교량, 선박, 차량, 석유 제장 탱크 등의 용접 조립용 일반 구조용 재로 널리 사용한다. 저는 약간 이 용접 구조용 아변강을 일반 구조용 아변강하고 구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어차피 이 자체가 대체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용접용으로 따로 구조용 아변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공구강입니다. 공구강은 탄소 함유량이 조금 더 높다고 했죠. 조금 더 딱딱하고. 탄소 공구강,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냥 그 강을요, 탄소 공구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의 대표적인 제품이 탄소 공구강인 거예요. 0.65%에서 1.5%의 탄소를 함유하며 특별히 합금원소를 첨가하지는 않고요. 탄소만 가지고 만들고 탄소 함유량이 많으면 경도가 큰 반면에 점성이 크고 칼날이나 바이트와 같은 공구는 경도가 커야 하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을 많은 걸 쓰고 그다음에 단조 공구처럼 타격을 많이 받는 부품은 점성이 커야 되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이 적어야 되고 공구의 탄소 함유량이 0.8% 이상인 경우에는
타이트가 망상을 이루어서 그대로 사용하면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화 열 처리를 해야 된다. 공구강은 조건이 필요하죠. 강해야 되겠죠. 고온에도 잘 견뎌야 돼요. 왜냐면 공구를 집어다가 뭐 고열해서 가공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고열해서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모가 잘 안 되고 점성이 커야 됩니다. 이거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 처리가 쉬워야 됩니다. 공구강을 열 처리를 해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공구강은 열 처리를 해서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열 처리가 잘 돼야 돼요. 가공하기가 쉽고 이게 이제 연결된 얘기예요. 가격은 저렴한 게 좋겠죠. 뭐 가격이 비쌀 것 이런 요구사항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재료가 됐든. 일반적으로 칼날, 드릴, 셋업, 스프링 이런 절삭 공구나 작업용 공구에 사용됩니다. 탄소 주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조용 철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철은 주조에 사용하는데요. 이제 강의 제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조용 강도 회사에서 만들어서 팝니다. 이걸 주강이라고 합니다. 그냥 길게 탄소 주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강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강은 주철에 비해서 용해 주입 온도가 400도 정도로 높아서 응고할 때 수축량이 크고 가스 배출에 있어서 주철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얘기예요. 어렵다 이 얘기예요. 탄소강의 주강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주강제는 좀 비싸서 많이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조에 주로 주철보다 주강제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자료도 봤어요. 그만큼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구분하고요. 기존에는 주강을 평로전로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전기로가 많이 사용됩니다. 저탄소강의 연각품은 전동기와 발전기 하우징에 사용되고 각종품은 강력한 내방 활성을 필요하는 기어, 롤러, 실린더, 피스톤, 베어링 케이스, 각종 프레임에 사용됩니다. 주조품은 내부 응력이 생겨 주조 후 방치되면 조직이 크고 거칠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풀림 열 처리를 합니다. 냉간 아변 강판은 아까 위에서 포스코 같은 데서 만든 아변 강판 있잖아요. 걔를 다시 냉간 아변을 한 강판입니다. 그래서 얘는 강판으로 쓰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일반 구조용 아변강 얘는 제품으로 만들어 팔 때 아변을 해가지고 제품 형태를 만들었다면 얘는 냉간 아변 강판은 걔를 사다가 그냥 냉간 아변을 해서 강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량, 냉장고, 관을 만든다든지, 관은 이제 강판을 이렇게 말아서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건설 부분 소재로 사용합니다. 열간 아변 강판은 그 강판을 가져다가 열간 아변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연속 제조 공정을 갖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건 사다가 하는 것 같아요. 박판을 만든다. 열간아변, 냉간아변에 비해서 더 얇은 경우에 쓰나 보네요. 아연도금 강판, 주석도금 강판 등의 소재로 사용한다. 강괴를 열간아변해서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탄소강의 열 처리는 이제 따로 영상도 구분하고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길었지만 오늘 수업 분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설명한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 걸어서 그리고 해시태그도 걸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교과서를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 있고 설명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긴 했는데 아마 충분히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철강 재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공개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 받으시고 또 시험 공부하는 데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